중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 심도 깊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뒷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제시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방송국에서 20년 넘게 뉴스 앵커로 활동하고 있는 리샹입니다. 오랫동안 뉴스를 진행하며 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언제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뉴스가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영매체에서 국제 뉴스를 다루는 경우 국가적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보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조되는 점이 거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요즘 한국 애들 하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완전히 반중 정서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회의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저보다 12살 어린 후배이지만 워낙 똑똑하고 추진력이 강한 기자였기에 저는 늘 그를 신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탐사보도를 통해 빠르게 입지를 다졌고 특히 한국 관련 뉴스에서 강한 논조를 유지하면서 스타 기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했어요. 언론 보세요. 시민 반응 보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배척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저우밍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한국 관련 보도를 진행하며 양국 간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발언처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정말 반중 감정이 강하고 중국인을 배척하는 나라라면 그걸 직접 경험한 후에 보도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제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경험한다고요? 저우밍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해 보자는 거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결과를 인정하고 뉴스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 줄게. 하지만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야겠지. 저는 저우밍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이 흥미로운 듯 저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로 한국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까? 저우밍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그래야 확실하지 않겠어? 자네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보도하면 훨씬 설득력도 높아질 테고.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보여드리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뉴스의 객관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여정이 될 테니까요. 며칠 동안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뉴스 앵커로서 저는 수많은 국제 뉴스를 다뤄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취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예민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후보도하는 것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형님, 표 예약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발이에요. 국제부 기자 저우밍이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잘했네. 숙소는 어디로 잡았어?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이요. 이동하기 편하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우밍은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쳐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담긴 뉴스 기사들과
SNS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SNS만 봐도 댓글들이 난리잖아요. 저우밍은 화면을 넘기며 중국 내 SNS에서 퍼지고 있는 반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마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감정이 격앙됐네. 저도 SNS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로서 저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의 보도 방식, 정치적 이해관계, 역사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감정이 더욱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를 반길까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를 수도 있죠. 저우밍이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미리 결론부터 내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손에 쥐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인지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도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저와 저우밍에게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도움 있으세요? 유창한 중국어였습니다. 저우밍과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대답하자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짓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이라 그런 거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우밍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모든 안내 문구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까지 표기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인지는 몰랐네. 저우밍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출입국 심사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공항에서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어디까지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장소이니 실제 한국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이제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보다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정리된 간판,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따라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광고와 뉴스가 번갈아가며 송출되고 있었고 인도 위를 걷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깔끔하네. 도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겉만 번지르르 할 수도 있죠. 직접 부딪혀 고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우밍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리샹입니다. 리샹 고객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간 저는 제 이름을 중국어로 정확히 발음하는 것을 듣고 살짝 놀랐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의 식당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찾던 중 스마트폰 지도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하면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방향을 찾으려는 순간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저우밍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이용해 길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저기서 우회전하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번역기를 통해 나온 소리를 듣고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우밍 역시 어색한 듯 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안내받고 나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다니 예상과 다르네. 그러게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친절은 예상 못했습니다. 저우밍도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을 무사히 찾고 난 후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몇 정거장이 지나자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에 서 있던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한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모두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강제로 되는 일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자리를 양보한 학생은 할머니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다른 자리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네. 중국에서도 부모 세대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대중교통에서 이런 장면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거리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며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할까요? 저우밍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예상보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울의 아침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 보다 보면 중국에 불만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될 겁니다. 저우밍은 노트북을 덮고 비장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 빵집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베이커리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진열장에는 다양한 빵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손님들은 빵을 골라 쟁반에 담으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빵을 고르던 한 중년 여성이 무심코 가방을 열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굉장한 양의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주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중년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중년 여성은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별일 아닙니다.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빵을 고르기 시작했고 빵집 안의 다른 손님들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우민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님, 방금 보셨습니까? 응, 봤어. 한국에서는 저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겁니까? 저우밍은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저 정도 현금이라면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중국이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주워서 가져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우밍의 말에 저는 한 번 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 정직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한국에서 정직함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빵을 사서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빵보다도 그 순간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빵을 먹으며 거리를 걷다가 번화가인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우밍이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목적지를 보여주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로를 따라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안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번역기에 무엇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지금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 도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저우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택시에서 내리라는 겁니까?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기사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진정시키고 기사님에게 번역기를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많이 막혀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강남까지 가는 거라면 30분 이상은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급하게 가야 하는 일정이면 지하철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천한 것이다. 택시를 타고 가도 전혀 문제는 없다. 기사님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우밍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차별 아닙니까? 중국인이라고 일부러 내려서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기사는 평온한 얼굴로 번역기에 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오해하지 마세요. 더 빠른 길을 추천한 것입니다. 기사님의 표정은 억울해 보이진 않았고 오히려 젠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우밍은 오해가 풀리지 않았는지 연신 씩씩댔습니다. 하지만 번역기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후 무언가 깨달은 듯 표정을 바꾸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히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괜히 손님들의 기분을 망쳤군요.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는 다시 조용히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성급했죠? 잠시 침묵하던 저우밍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순간 당황했어. 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덩달아 부끄러워지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우밍은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사님은 단순히 추천을 해주신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도심을 걷다 보니 도심을 벗어나 한국인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고층 빌딩과 세련된 거리만으로는 이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전통시장 한번 가보자. 시장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저우밍은 제 말에 동의를 하고 함께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카트와 오토바이, 그리고 갓 요리된 음식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습니다. 이야, 여긴 정말 살아있는 공간 같아요. 저우밍이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확실히 사람 냄새가 나네. 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가게 하나하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를 지나가려던 순간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한 조각씩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갓 만든 거니까 맛 한번 봐요. 할머니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떡을 건넸습니다. 아, 얼마예요? 공짜야, 공짜. 시식하라고 주는 거야. 더 줄까요? 아, 아닙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우밍이 손을 저으며 말하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떡을 건넸습니다. 형님,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음식을 주는 겁니까? 나도 좀 놀랐네. 보통 시식이라고 해도 한 입 크기로 주는데 여긴 제대로 한 조각씩 주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튀김을 파는 가게에서도 상인은 방금 튀긴 따끈한 튀김을 손님들에게 건네며 맛 한번 보고 가세요 라고 외쳤고 건어물을 파는 상인은 손님들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직접 먹어보고 결정하세요 라며 작은 봉지에 견본을 담아 주었습니다. 형님, 이거 참 신기하네요. 이러면 돈 안 벌리는 거 아닙니까? 저우밍이 여전히 낯설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계속 둘러보며 다양한 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님, 저기서 밥 한 끼 먹고 가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할머니 사장님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밥이 뭐예요? 저우밍이 물었습니다. 아, 중국 분들이시구나? 순댓국 많이 드시는데 중국 분들은 낯설 수도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현지 음식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얼큰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고 기본 반찬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반찬이 많았습니다. 반찬 종류가 꽤 많네요. 저우밍이 놀란 듯 말하자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넉넉하게 드려야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진한 국물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 이거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나네요. 저우밍이 감탄하며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한 손님이 계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니까 음료수는 내가 서비스로 빼줄게. 국밥만 계산해요. 아이 매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잘 먹었습니다. 손님은 기분 좋은 얼굴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형님,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보면 볼수록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밥을 다 먹고 가게를 나서면서도 저우밍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네요. 우리는 서비스 받으면 뭔가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주는 느낌입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정이 깊은 문화라는 게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전통시장을 떠나면서도 계속 한국의 따뜻한 인심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우밍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오늘 하루도 참 놀라웠네요. 어떤 점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따뜻한 곳이라는 게요. 물론 아직 모든 걸 경험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가졌던 선입견과는 다른 점이 많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점이 더 놀랍고. 저우밍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신경 써주고 별것 아닌 일에도 도움을 주는 걸 보니 괜히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워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따뜻한 환대 이후 저우밍과 저는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의 핵심은 한국인들이 실제로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나오는 직장인 2명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받은 남성이 살짝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반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중국인들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저우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중국인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강조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인터뷰 대상은 한 중년의 한국인 상인이었습니다. 중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죠? 네.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특히 많았죠. 그럼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가게에서 막무가내로 가격을 깎으려 하거나 음식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뉴스에서는 극단적인 모습만 부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저우밍은 인터뷰 내용을 메모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 뭔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무조건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인들도 우리가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결국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저우밍은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들은 말들 그대로 보도해야겠죠? 당연하지. 기자라면 우리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해야 해. 하지만 이걸 보도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 진실이야. 저우밍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친 뒤 우리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맡은 생방송 뉴스에서
한국 취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우민 기자,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질문하자 저우밍은 준비한 원고를 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의 보도가 과장되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했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중국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저우민과 리샹의 방송 내용이 퍼져나갔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즉각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우밍이 갑자기 친한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듣던 거랑 완전 다르잖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지금까지 본 뉴스들은 뭐였지? 저우밍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겠지. 하지만 우린 기자야. 우리가 본 걸 있는 그대로 전한 거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보도를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너처럼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바뀌었으니까. 저우밍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하지만 방송 이후 중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저우밍의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객관성을 잃은 보도다. 심지어 중국 정부에서는 저우밍과 저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하더라. 저우밍 기자가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한국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건 과장이 많았어. SNS에는 저우밍의 보도를 지지하는 댓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방송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진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질 않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의 첫인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고유 전통을 그만 베껴야 해. 휴스턴의 한 대학교, 한 일본 유학생이 한국에 대해 반론하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그녀의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라라고 해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한국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아마도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였을 거예요. 특히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봤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저를 한국의 일상 문화와 한국인들의 정서에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졌고 이후로는 K-팝이 전 세계의 유행을 타기 시작하며 제 마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 한국을 2번이나 여행하고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고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였죠. 첫 번째 여행에서 저는 친구들과 서울의 밤을 느끼고 부산의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한국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을 몸소 체험했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땐 강원도의 바다를 즐기기 위해
차량을 렌트해서 돌아다녔어요. 한국은 단순히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여행이었죠. 저는 특히 한국의 음식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에 반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음식이든 대중적인 맛이 있었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교통 시스템은 여행을 한층 더 편하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남았던 건 바로 찜질방이었어요. 찜질방은 한국 드라마에서 종종 봐서 익숙했지만 직접 가보니 그 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루는 찜질방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찜질방에 있는 동안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와서 한국 음료인 시원한 식혜를 마시고 뜨거운 방 안에서 익힌 달걀을 머리로 깨서 먹는 그 경험은 정말 이색적이었어요. 찜질복을 입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졌죠. 이후로 한국을 떠나서도 그 찜질방의 독특한 경험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제가 사는 휴스턴에 한국 찜질방이 생긴다는 소식이었죠.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찜질방을 이곳에서 다시 체험할 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내 주변에 생긴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셸과 아만다는 제 친한 친구들이라 한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찜질방에 대해 물어봤어요. 너희 혹시 찜질방이 뭔지 알아? 라고 했더니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미셸은 찜질방? 그게 뭐야? 라며 웃었고 아만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이 기회에 그들에게 한국 찜질방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찜질방은 한국식 사우나인데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테마방에서 땀을 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공간이야. 게다가 찜질복을 입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편하네 라고 설명했어요. 둘 다 듣고 나서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와, 그럼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있는 거야? 라며 미셸이 물었죠. 맞아. 휴스턴에 새로 생겼거든.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고 제안했더니 미셸과 아만다 둘 다 완전히 동의했어요. 우리는 주말에 찜질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마치 한국에서 다시 찜질방을 체험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고 친구들에게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주말이 다가왔고 저와 미셸, 아만다는 약속대로 휴스턴에 새로 생긴 한인 찜질방을 방문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가격표를 보니 입장료가 $45더라고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찜질방에 비해 조금 비싸긴 했지만 깔끔하고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방들을 보니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으니까요. 먼저 우리는 프론트에서 찜질복을 받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국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처음인 미셸과 아만다는 다소 어색해 보였어요. 그래도 샤워를 끝내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니 다들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찜질복이 정말 편한 옷이잖아요. 이거 진짜 편한데? 그냥 집에서 입고 싶다 라며 미셸이 웃었고 아만다도 찜질복을 입은 채 거울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찜질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저는 두 친구에게 다양한 테마방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불가마라는 방에 들어가기로 했죠. 불가마는 뜨거운 열기로 몸의 독소를 빼는 방인데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 익숙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졌어요. 땀이 금방 맺히기 시작했고 저는 이 뜨거운 열기에 몸을 맡기며 기분 좋게 땀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셸과 아만다는 상황이 달랐어요. 미셸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거 너무 뜨거운데? 라고 말했고 아만다는 얼굴을 찡그리며 나 못 버티겠어 라고 외치더니 결국 둘 다 견디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아니, 불가마는 원래 뜨거운 방이야. 우리가 낮은 온도 방부터 갔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웃었죠. 미셸과 아만다도 나와서 숨을 고르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뜨겁지 않은 방부터 즐기자라고 제가 말하자 둘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온도가 낮은 방부터 차근차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약간 따뜻한 황토방에 들어갔죠. 황토에서 나오는 은은한 열기가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미셸이 갑자기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 방에 오래 있으면 내 피부가 더 검게 될 것 같아. 미셸은 흑인 혼혈인데 그런 농담을 하니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아만다도 웃으면서 그럼 난 더 창백해지려나? 라고 장단을 맞추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죠. 그 후 우리는 얼음방이라는 시원한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식혔어요. 얼음방은 찜질방에서 필수 코스잖아요. 뜨거운 방에서 땀을 흘리고 나서 얼음처럼 차가운 방에서 몸을 식히면 그 상쾌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시원한 공기가 우리 몸을 감싸자 다들 와, 진짜 시원하다며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셸이 갑자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 불가마에 다시 도전해볼래 라고요. 저와 아만다는 깜짝 놀랐지만 미셸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말하니 다시 불가마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미셸이 진지한 표정으로 불가마에 들어갔어요. 아만다도 따라 들어오면서 이번엔 좀 버텨보겠다고 했죠. 우리는 다시 뜨거운 불가마 안에 앉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온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미셸과 아만다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둘 다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너무 웃긴 나머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이건 절대 못 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영상을 찍었고 미셸과 아만다도 어쩔 수 없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이번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불가마에서 나왔지만 이번엔 나름 성공한 듯한 기분이었죠. 찜질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찜질방 안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식혜와 라면, 그리고 불가마에서 달군 계란을 먹을 수 있었어요. 미셸과 아만다는 처음으로 식혜를 마셔봤는데 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면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불가마에서 달궈진 계란도 먹으면서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찜질방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셸은 불가마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도전한 보람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고 아만다는 얼음방이 정말 최고였어. 시원한 공기 때문에 살 것 같았어 라고 했어요. 저는 두 친구에게 한국 찜질방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들도 정말 즐거워해서 뿌듯했어요. 찜질을 마치고 나서 저는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때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 상쾌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죠.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해볼까? 하고 미셸과 아만다에게 말하자 둘 다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또 무슨 한국 체험이야? 미셸이 웃으며 물었죠. 저는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낼 시간이지 라며 목욕탕으로 가자고 했어요. 때밀이의 신세계를 보여줄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미셸과 아만다는 조금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헐 벗고 같이 목욕탕에 간다는 게 좀 부끄럽지 않아? 라고 아만다가 말했어요. 미셸도 우리 다 같이 그냥 옷을 벗고 라며 어색해했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한국에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같이 목욕을 하면 더 친해지는 거야. 친구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믿고 결국 함께 목욕탕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온탕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그 부끄러움은 금방 사라졌어요. 미셸이 진짜 좋다, 몸이 풀리는 느낌이야 라고 말했고 아만다도 몸이 천천히 물에 녹아드는 것처럼 편안해졌다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봐, 이게 바로 한국식 목욕탕의 매력이야 라며 웃었어요. 우리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시원한 물에 들어가는 그 감각이 너무 상쾌했죠. 친구들은 이런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며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때밀이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해보자 라며 세신장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세신장은 때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신 각질 제거를 해주는 곳이에요. 친구들이 물었죠. 이게 뭐 하는 데야? 저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곳은 몸의 각질을 제거해주는 곳이야. 말하자면 전신 피부 케어 마사지랄까? 친구들은 여전히 낯설어 했지만 저는 진짜로 시원할 거야. 나만 믿어 라며 안심시켰어요. 세신사도 다가와서 걱정 마세요. 개운한 경험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는 친구들의 타올을 걷어내고 베드에 엎드리라고 했어요. 둘 다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믿고 결국 베드에 몸을 눕혔죠. 그리고 드디어 때밀이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세신사가 이태리 타올을 들고 본격적으로 때를 밀기 시작하자 미셸과 아만다의 목소리가 목욕탕을 가득 메웠어요. 아, 이거 아파. 내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아 라며 둘 다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들의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니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세신사가 그들에게 보여준 각질 덩어리를 보고 나서 두 친구는 신기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와,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야? 미셸이 놀라며 말했고 아만다도 이렇게 때가 많았다니 믿기지 않아 라고 했죠. 그렇게 한바탕 웃으며 때밀이가 완료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점점 적응해갔고 마지막에는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세신을 마치고 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샤워를 하고 라커룸으로 이동했죠. 몸이 가뿐해지니 자연스럽게 표정들도 밝아졌어요. 미셸이 이거 진짜로 시원하다. 처음엔 아팠는데 나중엔 너무 상쾌했어 라고 말했고 아만다도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은 몰랐어.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했어요. 두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찜질방을 좋아하는 거야. 이제 너희도 찜질방 팬이 된 거지? 라고 물으니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렇게 찜질방에서의 하루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우리는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찜질방을 떠났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미셸과 아만다와 함께 전날 갔던 찜질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셸은 여전히 때밀이 경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진짜 시원하긴 했어.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 라고 웃었고 아만다도 동의하며 한국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질 줄은 몰랐어. 다음에 또 가자 라고 말했어요. 다들 찜질방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그런데 그때 아야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야카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 친구인데 그녀가 대뜸 이렇게 말했죠. 사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일본의 온천 문화에서 유래된 거야.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욕 문화를 이어왔고 일본식 사우나를 한국이 가져가서 찜질방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한국은 일본의 고유 전통을 그만 베껴야 해. 아야카의 말을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로 가득해졌어요. 아야카는 이어서 일본식 사우나가 원래는 한국 찜질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 한국이 우리 문화를 변형해서 만든 거야. 그리고 한국의 때밀이 문화는 솔직히 일본에서 납득할 수 없는 더러운 문화야. 라고 말했어요. 순간 제 기분이 묘하게 언짢아졌어요. 아야카가 찜질방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마치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대응하려고 했어요. 때를 미는 게 왜 더러운 문화야? 일본은 그렇지 않아. 그러자 아야카는 말했어요. 일본은 다 같이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고 따뜻한 사우나를 즐기면서 몸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문화야. 각질을 벗기거나 온천물을 더럽히는 행위는 금지시 되어 있지. 일본은 온천물을 신성시하거든. 저는 말했어요. 그렇구나. 일본에도 정말 오래된 목욕 문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일본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니? 일본식 사우나를 즐겨보며 한국식 찜질방과 비교해보고 싶은데 라고 물었어요. 아야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스턴에는 없지만 일본에 가면 전통 온천을 즐길 수 있어 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그럼 휴스턴에는 일본식 사우나가 없으니까
한국식 찜질방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말한 대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변형된 건지 직접 체험해보면 좋잖아. 아야카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래, 한국이 일본 문화를 어떻게 변형했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게.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을 잡고 둘이서 찜질방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아야카가 한국의 찜질방이 충분히 그녀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주말이 되자 드디어 아야카와 찜질방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휴스턴에 새로 생긴 한국 찜질방 앞에서 아야카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 아야카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수진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수진에게 달려가 인사를 했어요. 수진아, 여기서 널 다 보다니. 수진도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노라,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는 서로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눴고 저는 아야카를 소개했어요. 이 친구는 아야카야.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오늘 같이 찜질방을 경험하러 왔어. 수진과 아야카는 인사를 나눴고 저는 둘에게 같이 찜질방을 즐기자고 제안했죠. 수진과 아야카 모두 좋다고 했고 우리는 함께 라커룸으로 이동했어요. 라커룸에서 찜질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저는 수진과 수진의 친구들을 슬쩍 살폈어요. 그들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찜질복을 입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아야카는 살짝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에는 이런 찜질복을 입고 들어가는 문화가 없으니 그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겠죠. 찜질방으로 들어가자 수진이 갑자기 저에게 잠깐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수건을 꺼내더니 뭔가를 접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알아챘죠. 그건 한국 찜질방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양머리 수건이었어요. 한국에서 찜질방을 다닐 때 양머리 수건을 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양머리를 만들더니 저와 아야카에게도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아야카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고마워라며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찜질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우리는 온도가 낮은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다들 자연스럽게 가마 안에 들어갔지만 아야카는 용기 있게 들어오더니 불과 1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야카가 그렇게 빨리 나가버린 걸 보고 살짝 의아했죠. 수진과 친구들도 왜 이렇게 빨리 나갔지? 라고 의아해했어요. 그때 제가 수진에게 말했죠. 사실 아야카가 일본 사우나가 한국 찜질방의 기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찜질방이 익숙할 줄 알았는데 여기선 좀 힘든가 봐. 그러자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찜질방 문화는 한국에서 처음 생긴 거야.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난방에서 유래된 건데 온돌로 방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서 차간의 찜질방이 발전한 거지. 한국의 목욕 문화는 청결과 힐링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목욕 문화야. 일본의 목욕 문화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가 따뜻하게 데우는 게 주 목적이지. 찜질방과는 완전히 달라. 수진의 말을 듣고 저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찜질방이 단순히 일본 목욕 문화를 변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목욕 문화로 발전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찜질방 밖으로 나가서 저는 아야카에게 다가가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야카는 여전히 일본도 사우나에서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해. 그래서 온천 문화와 찜질방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일본을 본따서 만든 것 같아. 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수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아야카, 사실 온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발전한 거야. 화산 활동이 있었던 나라는 당연히 온천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온천은 그 지역 환경에 맞게 발전해 온 거지.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한국 고유의 온돌 난방을 바탕으로 발전한 전통 방식이야. 한국과 일본의 목욕 문화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방식에서 비롯된 거라서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며 별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야카는 잠시 주춤했지만 수진의 논리적인 설명에 이해가 가는 듯 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찜질방과 일본식 온천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겠네. 한국의 목욕 문화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볼게.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한국 찜질방의 매력을 아야카에게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다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고 아야카는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찜질방을 즐길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이 그녀에게도 새로운 문화의 매력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야카와 함께 찜질방의 테마를 모두 즐겼어요. 한국 음식부터 각기 다른 온도의 방들, 그리고 부대 시설까지 완전 뽕을 뽑았죠. 그리고 저희는 찜질방에 때밀이를 장식할 때밀이를 허러 갔어요. 사실 아야카는 때밀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소개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수진과 다른 친구들은 이미 때밀이의 본고장에서 왔기 때문에 다들 아야카에게 이건 진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사지야. 너무 상쾌할 거야. 라고 설명했죠. 아야카는 약간 의아해했지만 우리 말을 믿고 세신장으로 함께 갔어요. 우리는 모두 세신 베드에 누웠고 세신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따뜻한 물을 몸에 부으며 각질 제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묵은 각질이 벗겨지는 그 상쾌한 느낌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아야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 너무 아파. 왜 내 살갗을 벗기는 거야? 순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신사가 열심히 각질을 벗겨내고 있었는데 아야카는 이 낯선 감각을 고문처럼 느낀 거죠. 수진과 저는 웃으면서 아야카에게 말했어요. 이건 살갗을 벗기는 게 아니야. 각질을 제거하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진짜 시원해질 거야. 하지만 아야카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조금씩 떨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고문 같아. 이렇게 아픈 마사지는 처음이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세신사도 당황해서 그럼 제가 조금 살살 문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타올을 바꾸어 천천히 때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아야카는 겨우 참을 만해졌는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수진과 저는 키득거리며 계속 때밀이를 받았어요. 각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그 개운함을 몸으로 느끼며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죠. 한참을 세신을 받고 있는데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대놓고 잘까 궁금해졌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아야카가 엎드린 채로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세신을 받으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더니 어느새 편안해져서 잠이 든 거였죠. 그 모습을 본 수진과 저는 빵 터져서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야카, 아까는 고문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천국에 온 것 같네 라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그때 세신사가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을 아야카의 몸에 부었어요. 아야카는 깜짝 놀라며 번쩍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어요. 으악, 이게 뭐야? 라며 당황해했죠. 그 모습에 우리는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진 것처럼 모두가 폭소를 했고 찜질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우리는 때밀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상쾌한 샤워를 했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찜질방을 다 마치고 우리는 출구로 나왔어요. 수진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우리는 헤어지기 전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아야카와 함께 길을 걸으며 그녀에게 소감을 물었죠. 아야카, 오늘 찜질방 어땠어? 처음엔 좀 힘들어 보였는데 괜찮았어? 아야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정말 아팠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야. 한국의 찜질 문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 개운해지고 또 힐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야카는 계속해서 말했죠. 일본의 온천 문화랑은 확실히 달라. 온천도 좋지만 한국 찜질방은 이렇게 다양한 방에서 땀을 빼고 때밀이까지 하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치? 한국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고 전신관리와 힐링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야. 마음도 몸도 다 풀리잖아. 아야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 왜 사람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한국의 찜질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다음에 또 같이 가자, 놀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한국 찜질방의 매력을 아야카에게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이제 아야카도 그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게 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찜질방에 가기로 약속하며 그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한국 찜질방 문화가 일본의 온천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닌다는 걸 아야카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야카도 이제 그 차이를 몸소 느꼈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휴스턴에서 한국의 찜질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많은 지인들을 데리고 갈 예정이에요. 힐링을 선사해주는 한국식 찜질방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날 한번 잡아서 찜질방에 가서 묵은 때를 좀 벗겨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